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 뛰는 물가에 한국은행이 첫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8, 9월에 20만 명까지 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코로나 악재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다시 늘어날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탈북 주민 강제 북송 관련한 안보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자맹하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엿새 만에 무등산에 오른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관련 내용들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 정진영 앵커입니다. 7월 13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초강수를 둔 것이지만 이에 따른 이자 부담 급증과 실물 경기 침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그리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핵심 관계자들의 줄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간 공방도 연일 불을 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달 만에 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유행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역 대책도 내놨습니다. 충북 옥천의 밭에서 아버지와 딸이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밭에서 감전돼 쓰러진 아버지를 구하려다 딸까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큰 비가 내리면서 KTX 광명역이 흙탕물에 잠겨 일부 승차장이 폐쇄되는 등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퇴근 시간엔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침수되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돼 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 41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올랐다고 현지 시각으로 13일에 밝혔습니다. 1981년 이후에 최대 폭이었던 지난달의 8.6%, 이게 최고치였는데요. 이 상승보다 지금 상승폭이 더 커진 수치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로 지난달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물가 비상이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2.25%가 됐는데 연말에는 3%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올렸습니다.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건 지난 1999년 기준금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3번 연속 인상도 사상 최초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의 이유는 물가 급등 때문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1년 뒤에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지난달 3.9%를 기록해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물가를 일단 진정시키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 자꾸만 사람들이 물가 상승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빅스텝의 또 다른 이유는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 말에도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면 연 2.5%로 한국보다 높게 됩니다. 최근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1%포인트 인상할 거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 역시 물가가 정점이 아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 이른바 전보스텝이라고 하는 1%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금리는 코로나19로 연 0.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8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1년 만에 2.25%가 됐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흐름이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당분간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 연말 기준금리를 2.75% 내지 3.00%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해 앞으로 3번 남은 금통위 회의에서 추가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빅스텝을 통해서 경기 침체의 위험이란 비용을 치르더라도 일단 뛰는 물가가 급하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린 만큼 물가가 잡힐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왜 그런지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한 한국은행은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몇 달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점차 완만히 낮아지는 상황 하에서는 금리를 당분간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압박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물가 안정 효과는 기대 이하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은 나라 밖 원자재값 급등인데 이건 금리를 올린다고 잡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인플레 압력이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해외, 특히 공급, 생산 측면의 요인이 강해서 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줄여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은 갈수록 커집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업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해외발 충격이 물가, 금융시장을 넘어 수출, 투자 등 국내 실물 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도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 침체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물가 안정 효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자 은행들도 예적금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나은행은 내일부터 22개 적금 금리를 0.25에서 0.8%포인트, 8개 정기예금 금리를 0.5에서 0.9%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우리은행은 최대 0.8%포인트 높일 예정입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8일 예적금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빅스텝 단행에도 오늘 증시는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0.47% 오른 2,328.6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오름세로 장을 마감한 건 3거래일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1.65%가 오른 763.18이었고 어제 연고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은 5.2원 하락한 1,306.9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미 시장의 빅스텝 가능성이 반영됐던 만큼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기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자료도 동시에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강제 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박 전 원장의 지시나 결제 흔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서버 기록과 관련 자료가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검찰은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한 국정원 관계자를 불러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또 윤영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방부가 2년 만에 고 이대준 씨의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입장을 뒤집은 배경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검사 2명이 충원돼 모두 9명으로 늘어났는데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도 참여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 검사도 포함됐습니다. 국정원 메인 서버 압수수색도 염두에 뒀던 조치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서해 피격 사건으로 고발된 사람은 박 전 원장은 물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 전 국정원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와 국방부, 해경 전현직 관계자들로 광범위합니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등에서 전방위적인 월북몰이가 실제 존재했는지부터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선 북송 당시 사진까지 공개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자료도 확보됐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과 함께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탈북 어민 사건 수사팀도 검사 1명이 파견돼 증원된 상태로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줄 소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이 공개된 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제로 북송된 거라면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도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 정부와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통일부가 공개한 다음 날 대통령실이 예정에 없던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강제로 북송했다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다고 비판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다만 진상규명 방법이나 절차는 차후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브리핑을 서면으로 하겠다고 밝힌 뒤 이번 주 들어 한 차례도 하지 않은 브리핑을 진행한 건데 심각한 사안인 만큼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지 보복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면서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프로세스의 모든 게 잘못됐을 뿐 아니라 의도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부든 이 문제를 알았는데도 놔두는 게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어조로 진상규명 의지를 직접 밝힌 것은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같은 날 바로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선 게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안보, 특히 대북 문제에선 전임 정부와의 전선이 더욱 뚜렷하게 강화되는 형국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탈북민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된 뒤에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응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인권을 말살했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숨지게 한 흉악범을 인도한 것뿐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이번엔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포 5일 만에 탈북민을 강제로 보낸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지만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발설하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지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를 한 건데 이거를 반인간 인도적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하시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이 문제를 별도 전담팀에서 다루겠다며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안보를 인질로 삼는 정쟁 시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판문점으로 강제 북송한 2명 그리고 박한기 합참 의장이 실제로 조사받은 사건 그리고 삼척항 사건 이렇게 3건은 과거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의도는 정치 공세로 너무나도 명백한 데다 제기한 의혹마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2019년 사건 발생 당시에도 여야는 관련 상임위별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3년 뒤 뒤바뀐 여야는 또다시 진실규명과 신북풍으로 맞서며 이를 되풀이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가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신북풍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윤석열과 그 패당이 일으키는 신북풍에 대한 남한 각 계층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을 내세워 문재인과 그 측근들에 대한 고발 노름을 벌린다고 강변했습니다. 또한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북의 눈치를 보면서 부당한 구실로 북주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헌법 위반 사건으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3만 명을 넘은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에서 9월 말 사이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거침이 없습니다. 3만 명 넘은 바로 다음 날 4만을 넘겼습니다. 4만 명대 신규 환자는 9주 만인데 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 이보다 5배 많은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질병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정부 예측은 11월 중 최대 16, 7만 명의 재유행. 석 달 만에 전망을 대폭 수정한 근거는 전파력의 기존 변이보다 30% 넘게 세다는 BA.5 변이 유행입니다. 질병관리청은 BA.5의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3가지로 상정해 계산했습니다. 느리게 봤을 때 10월 중순 하루 최대 16만 5천 명, 빠르게 보면 9월 중순 최대 20만 7천 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민간 연구진도 6곳 가운데 4곳은 9월 중에 10만 명을 넘는다고 봤고 3곳은 다음 달 8월 중에 최대 확진자가 나온다고 전망했습니다. BA.5 변이의 지난주 국내 검출률은 35%. 특히 수도권이 태풍의 눈입니다. 경북과 강원권은 5%도 안 되는 데 비해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BA.5 검출률은 40%를 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BA.2.3보다 2배 가까이 많이 검출되면서 사실상 수도권에선 BA.5가 이미 우세종이 됐습니다. 6월 5주째 BA.5가 28.2%, 그다음 7월 첫째 주가 35%로 급격하게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수주 내로 우세종화되지 않을까. 정부는 이 같은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중환자가 최대 1,450명, 사망자는 하루 최대 100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모든 50대와 기저질환을 가진 성인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빠른 치료로 중증화를 막기 위해서 먹는 치료제 처방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의 목표는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이 실시했던 백신 4차 접종 대상에 모든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50대는 기저질환율이 높고 또 치명률이 40대 이하에 비해 높으며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4차 백신 접종 대상자는 오는 18일부터 당일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도 18일부터 가능한데 예약을 통한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감염 또는 3차 접종 완료 뒤 4개월이 지나야 하고 mRNA 백신은 물론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추는 치료제도 처방을 대폭 늘립니다. 현재 7,400곳인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에 종합병원과 병원급 1,000여 곳을 오는 20일까지 추가합니다.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현재 6,300곳에서 이달 말까지 10,000곳으로 늘립니다. 현재 78만 명분 남아있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이달 안에 94만 2천 명분을 추가 구입합니다. 그동안 줄였던 격리 병상도 다시 준비합니다. 현재의 병상으로는 하루 15만여 명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만 명 발생 시를 대비하여 1,4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분만과 투석, 소아진료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특수 환자를 위한 음악 병상도 이달 말까지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진자에게 부여된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현재 유행 국면에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여되는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됩니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 기간이 최대 8일인 점을 고려해 오는 17일까지 재연장했던 격리 의무를 사실상 무기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재유행을 주도하는 변이 BA.5의 전파력이 큰 만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 및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남아있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7일의 격리 의무는 유행 완전화 시까지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 등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재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방 효과가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 두기를 다시 시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치명률이 급증하는 등 유행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감염 취약계층에만 선별적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 또는 고령자와 동거 중인 가족에게는 모임의 규모와 횟수를 줄여달라는 권고가 이루어지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그리고 출입 강화 등의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유입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입국 3일차에 하던 PCR 검사를 1일차로 앞당기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권고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에서 이 BA.5의 비중이 70%의 비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 대책으로는 검사부터 처방, 치료까지 한 번에 받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확충으로 대면 진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다음 달 1일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합니다. 정부는 집중관리군이 하루 한 번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받다가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당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뒤 자명에 들어갔던 이준석 대표가 징계 닷새 만에 SNS를 통해서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권성동 원톱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등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무등산 등산 소식을 알리며 징계 뒤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 했는데 시민들께 죄송하다,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전 광주시당 소속 청년 정치인을 만난 것도 공개됐는데 징계를 사실상 수용하면서도 6개월 뒤 복귀를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6개월 동안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반대 의견이 다시 나왔습니다. 6개월이라면 상당히 꽤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긴 기간 동안에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집권 여당이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나는. 여기에 윤리위원이기도 한 친윤계 유상범 의원이 비공개 대화에서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 비대위 체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게 확인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수사 결론이 사실로 드러나면 결국 현재 이 대표가 그 점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거짓말로 드러나는 결과가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것이고, 차기 당권 주자들의 새몰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이어 김기현 의원이 연 공부 모임에도 의원 40여 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우리 당이 안정적인 시스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전부 스스로 자중자애하면서 함께 모함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불화설을 일축하며 당내용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일이 있어서 불참 만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아직은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순회 경선 레이스가 다음 달 6일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8.28 전당대회 본경선 일정 가안을 공유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첫 주 토요일인 다음 달 6일 강원, 대구, 경북에 이어서 일요일인 7일엔 제주, 인천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합동연설회를 하고 둘째 주에는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세종, 충북, 충남, 대전을 순회합니다. 셋째 주에는 전북, 전남, 광주 등 호남에서 경선을 진행하고 마지막 주인 28일 경기, 서울 등 수도권 본 경선과 함께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당내 불허 결정에도 당대표 출마를 이번 주에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의 출마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두 사람은 이견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회동 직후에 박 전 위원장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주 주중 안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결정을 존중하신다고 하셨고요. 이제 후보를 등록한 이후에 내부에서 이제 결정할 것을 이제 결정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당 내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저와 이견이 있긴 했습니다.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KTX와 전철 1호선이 오가는 광명역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열차 운행은 중단되지 않았지만 일부 승차장이 폐쇄되고 역사 반대편으로 이동이 통제되는 등 이용객들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역 곳곳이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작동을 멈췄고 역 바닥과 계단 위는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역사 침수 피해가 처음 접수된 건 오후 2시 10분쯤. 지하에 물이 찼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한 뒤 양수기와 수중 펌프를 이용해 물을 뺐습니다. 4대 정도 나갔고요. 저희 소방 인원은 11명 정도 나갔습니다. 갑자기 내린 뒤에 근처 신안산선 공사장에서 물을 막던 흙더미가 터지면서 역사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로 옆 공사장에서 물이 흘러 넘치면서 역 전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통제실뿐 아니라 전기실과 승강장까지 모두 토사와 빗물에 뒤덮였습니다.
공사장과 연결된 역의 서쪽 승강장이 대부분 잠기면서 동쪽에 있던 반대편 선로에서만 열차 운행이 이뤄졌습니다.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갑자기 역 한쪽으로 사람이 몰린 데다 역사 반대편으로 이동마저 제한돼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주차를 서편에다 했는데 이쪽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침수돼가지고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네요. 물이 새는 곳을 임시로 막아 당장 추가로 흙탕물 유입은 없는 상황. 한국철도공사 측은 복구 작업을 마치는 대로 배수시설 오작동 등 인재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확한 침수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어제 충북 옥천군의 한 밭에서 아버지와 딸이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서 숨졌습니다. 밭에서 감전돼 쓰러진 아버지를 구하려다 딸까지 감전돼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밭에 쓰러진 사람들을 구조하러 출동했습니다.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아버지와 딸이 감전된 겁니다. 65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38살 딸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전화를 해서 안 받더래. 그래서 딸이 있어서 가서 아버지 좀 모시고 와라. 저녁 먹을 거라 그랬잖아. 그 딸이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쓰러졌으니까 이렇게 잡았다 있을 거냐. 그 딸도 감염이 됐나 봐. 경찰은 딸이 아버지가 감전돼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끌어내려다 울타리에 다리가 닿아 자신도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천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전기 울타리는 A씨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밭 인근 전봇대에 전선을 연결한 뒤 220V 정도의 전력이 통하는 전기 울타리를 밭 주변에 가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전기 울타리는 전압과 전류가 야생동물이 접촉하면 놀라서 달아날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또 가동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혹시 모를 누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전기 울타리를 스스로 설치해 사용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 1000볼트가 딱 튀고 맙니다. 딱 튀고 말아요. 그래 깜짝 놀라고 말아요. 그래서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닿으면 깜짝 놀라서 도망가요. 안 들어오고. 이것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거죠. 충북 옥천군은 보조금을 받은 전기 울타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전남 완도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의 부검에서 수면제가 검출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 결과 이들 가족 3명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일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원한 결과 차량이 방파제에서 바다로 돌진한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차량의 움직임과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은 거부하면서도 정작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면 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를 인정하려면 그동안의 말과 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30대 남편 A씨는 2010년 3월 30대 부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같은 해 12월 딸을 낳았습니다. 이후 크고 작은 갈등을 겪다가 2016년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에게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3년 뒤 다시 이혼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여전히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부인 B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를 인정하려면 말과 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혼 소송이 무의에 돌아간 뒤에도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이어갔는데 A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딸을 키우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했고 아파트 담보대출금도 갚아왔지만 B씨는 이혼을 거부할 뿐 진정 혼인을 유지할 말과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는 소송 전후의 모든 언행과 태도를 종합하여
객관적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다만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무분별한 이혼 청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해 보호의 필요성이 크거나 이혼하면 각종 사회보장급여 등을 못 받는 경우엔 이혼 청구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의 유지가 자녀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과 파탄된 혼인 유지가 끼칠 부정적 영향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2015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도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등의 예외 사유를 두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 총격 당시 용의자가 쏘았던 수제 총기 탄환이 사건 현장에서 상당히 먼 곳까지 날아간 것으로 보여 이 위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오늘 아침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경찰이 당시 야마가미 용의자의 발사 지점에서 약 90m 앞쪽에 있는 입체 주차장 벽에서 총탄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3곳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흔적 중 한 곳에서는 탄환으로 보이는 물체가 박혀 있었다고 마이니치 신문을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해부터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보고 총기를 만들기 시작해 올해 봄에 완성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시험 사격으로 총기 성능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습 사건 때 사용된 무기는 범인이 직접 만들었던 사제 총기였습니다. 총기 청정 국가로 꼽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이런 사제 총기 제조법을 찾을 수 있어서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스야.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인터넷을 통해 부품을 사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만든 사제 총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기 안전지대로 평가받는 우리나라는 사제 총기로부터 안전할까? 인터넷에서 사제 총기 제조법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어렵지 않게 이 관련 동영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이프 나사 스프링으로 권총을 조립하더니 격발 시범을 하고 나무판과 철사로 방아쇠가 달린 소총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제조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에 플라스틱부터 금속까지 원하는 대로 가공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총기 제작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3D 파일, 즉 도면만 있으면 며칠 만에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격발되는 형태는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그 사용 목적에 맞는 수준의 제품들을 만드는데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모의 총기의 제조 판매 소지는 물론 총기 제작 방법이나 설계도를 공유하면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불법 총기를 이용한 사건 사고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서울 오페산 터널 총기 사건으로 시민 2명이 다치고 경찰관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선 미국 총기 사이트에서 산 부품을 몰래 들여와 권총 5정과 소총 1정을 만들어 판 동호회원 등 7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온라인에 노출된 사제 총기 제작법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든 사이트에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서 신속하게 그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불법 무기류 콘텐츠로 접속이 차단되거나 삭제된 게시물은 744건으로 5년 사이 3배가량 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난 5월 24일 미국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참사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의 무능한 대응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희생자 가족과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참사 당일 11시 33분 총격범 라모스가 학교 담장을 넘어 교실 복도로 진입합니다. 교실로 직진한 총격범이 소총을 난사하자 학생 1명이 급히 몸을 숨깁니다. 경찰 여러 명이 학교에 도착한 시각은 11시 36분. 총격이 시작된 지 3분 만이었지만 복도에서만 서성입니다.
총격 19분 뒤 방탄조끼와 방패까지 갖춘 중무장 경찰이 추가로 도착하지만 역시 교실로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교실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고 총격 시작 77분, 학교 도착 74분이 지난 12시 50분 마침내 경찰이 학교 문을 부수고 라모스를 사살합니다. 앞서 텍사스 경찰 당국은 현장 경찰의 대응을 처참한 실패로 규정하고 잘못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There's compelling evidence that the law enforcement response to the attack at Robb Elementary was an abject failure and antithetical to everything we've learned over the last 2 decades since the Columbine massacre. 그동안 경찰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해온 희생자 가족과 주민들은 영상이 공개되자 분노했습니다. They got their weapons, they got all their protective gear on, standing there. 911 calls coming in from this child saying, I can hear them tell them to come in. 그러나 현장에 있던 경찰서장은 자신이 현장 지휘관인 줄 몰랐다면서 총기 난사를 인질극으로 오판했을 뿐이라며 몸을 사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어민들의 사진 공개 이후 오늘 대통령실에서 공식 강경 입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도 더 격화하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어제 사진을 공개했죠. 자, 오늘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입장이 있었는데요.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되고 그게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순리대로 처리를 해야지. 네,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 규명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대대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는 발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뭐 지난번 서해 공무원 사건과 이어서 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이번 이제 사진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발언까지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대북 정책, 특히 북한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자, 이번 사건은 저는 굉장히 언어가 세요. 뭐 네.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했고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전후 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2019년 11월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이 강제 북송된 이 어민 두 사람에 대해서 이분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걸 숨긴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도 이 두 사람이 귀순 의사가 있었다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귀순의 진정성을 의심한 게 과연 타당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이 강제 북송의 어떤 절차나 기준에 문제점은 없었느냐. 요거를 좀 세세하게 따져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건너뛰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에 특정 사진을 갖다가 유출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핵심적인 사안들을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져볼 부분은 따져보되 표현이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과도한 여론몰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은 아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서해 어민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은 다른 점이 있죠.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서해 어민 사건은 유족이 있습니다. 유족이 계속 그 자신들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족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진상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또 여부와 별개로. 근데 강제 북송 사건은 당사자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지금 현재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생각 또는 그 공감대가 서해 어민 사건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정보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어떤 모멘텀? 당시를 상기시킬 수 있는 사진이 공개된 거예요. 그 사진 속에는 북송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뭐 일부러 유출됐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사실 또는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 그리고 또 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이었어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는 그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보자라는 그런 지금 이 상황이 확산되고 있고 오늘 지금 강인선 대변인이 얘기한 반인도적, 반인륜적이라는 표현은 과하다라고 민주당이 표현하겠지만 당시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와 국제 엠네스티,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변협까지 공통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당시에 반인도적, 반인륜적이었다. 국제인권법을 위반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공인된 인권단체들이 한 표현을 지금 사진 공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한 것입니다. 이걸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휴먼 라이츠 워치와 그다음에 엠네스티의 이 무게, 그러니까 인권 단체로서의 무게를 너무 경시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 장관도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헌법하고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다뤘습니다만은 북한 이탈주민법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이 법이 있는데 이게 약간 충돌하면서 법 해석도 좀 분분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법이라고 하는 거를 생소하게 아마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 구조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 이제 소위 탈북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다 100%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구조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흉악범은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 19년 당시에 이제 사실상의 탈북 어민에 대해서 강제 북송, 강제 추방한 거 아닙니까? 그 보호 대상자로 삼지 않은 건데 이 당시에 그 여러 가지 판단의 그 근거가 있었고 이 판단의 근거 중에 하나로 이 북한 이탈 주민법의 제9조도 당시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직 좀 미비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냐 이 취지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보호 대상자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 출국하거나 북송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강제 추방하거나 북송을 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정해져 있냐라고 보면 이 법에는 아직 그러한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제 북송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이탈 주민법의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강제 추방이나 또는 북송을 할 때의 기준과 원칙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 해석을 이게 추방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지원을 한다 안 한다 이걸로 해석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법은 취지가 있거든요. 네. 이걸 왜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탈 주민들이 늘어나자 이탈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한 법률이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들여다보면 보호 결정 기준 구조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의 경우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호 및 지원 특례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그 밑에 보호에 대한 의미가 다시 명기됩니다. 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지원입니다. 이게 이 보호라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 뭐 탈북했는데 너를 인정할 수 없어라는 그런 의미의 포괄적 보호가 아니고 이탈 주민에 대해서 특례를 하잖아요. 뭐 얼마를 지원한다거나 거주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특례 대상자로서의 보호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지 포괄적 의미에서 보호하지 아니한다라고 통일부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부가 나서서 이 법에 대해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법의 보호 결정이라는 취지 자체가 지원이라는 어떤 부분이지 이거를 뭐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예. 보호의 의미가 아니라는 건데 지금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이게 이번에 북송의 어떤 근거처럼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건 법조계가 아예 목소리가 일치하거든요. 이 법의 취지를 이야기했을 때 예. 말이죠. 어쨌든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나포 5일 만에 탈북민을 강제로 보낸 사실을 두고도 좀 논란인 상황인데요. 당시 정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11월 7일 그러니까 북송한 날이죠. 이때 외통위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하긴 했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방을 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앞서 이제 귀순 의사의 진정성 규명이 쟁점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이게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서 네. 당시에 이제 그 브리핑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론 내용 나온 것들을 종합을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언론을 통해서 강제로 북송되는 장면을 딱 보니까 예. 이게 좀 귀순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보내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딱 드시겠지만 이분들이 그 소위 귀순하게 되는 과정과 중간에 그 조사 과정까지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0월 말일 날, 2019년 10월 31일 날 북방 한계선을 내려왔습니다. 네. 자, 그로부터 3일 동안 우리 해군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납포되는 과정도 만약에 이분들이 귀순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라면은 오히려 우리 군대나 경찰을 찾아다녔어야 되는데 3일 동안 피해 다녔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 해군이 접근할 때도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진압을 했습니다. 자, 이런 그 당시에 그 납포 그 경위 과정에서부터 귀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 당연히 물음표가 아니라 이거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납포 이후에 정부에서 합동 조사를 했는데 이 합동 조사 과정에서도 뭐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죽더라도 자기는 뭐 김책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그 소위 그 16명 사례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당시에 판단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이제 소위 그 범죄거든요. 16명을 살해한 당시에 이 귀수 소위 탈북한 이 어민 2명뿐만 아니라 1명이 더 있었는데 3명이 당시에 그 어선에 타고 있던 16명의 선원을 죽이고 이제 무발적인 뭐 사건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죽이고 이제 남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기소와 재판이 할 경우에 우리나라 법으로 그 소위 우리로 보면 흉악범이죠. 예. 이 흉악범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너무 미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시에 납포되는 경위와 그리고 그 국민들의 법 감정 그리고 어떤 법적 처벌의 어떤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귀순 의사가 좀 진정성이 없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예. 어쨌든 당시 정부가 그렇게 판단한 데 뭐 근거가 있었겠습니다만은
탈북 어민이 납포된지도 사실 우리 국민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나중에라도 시차를 두고라도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비공개로 북송하려다가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돼서 알려진 이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JSA에 소속되어 있는 대령이 청와대 근무자에게 문자로 그 과정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또는 그 보고가 사진 기자에 노출돼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몇 년 전이잖아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이 사건이 터졌는데 어느 국민한테 물어도 이 진짜 어떤 증거로 살인했다. 살인범 16명이라는, 그러니까 16명을 살해했다라는 증거를 아는 국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제로 그렇게 흉악범이라면 대통령실, 그러니까 당시에 청와대는 공개를 했었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물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살인범이다. 최소한 저는 흉악범이라도 국제법상 그러니까 북송시키는 거는 국제법상으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우리는 물증으로 공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목선에 혈흔이 있거나 아니면 이 저항한 흔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다 종합해서 살인범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최소한 문명국이니까요. 한데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그 목선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목선을 바로 소독한 다음에 북에 넘겨버렸어요. 그걸 계속 갖고 있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살해 증거가 있다라고 보여줬다면 최소한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초는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의혹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공개했다. 왜 비공개했느냐? 그래서 다시 추정을 하는 것이 당시에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바로 북송하겠다라고 하는 날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는 바로 그날이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비공개로 하고 바로 북송한 게 아니냐.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확실하게 풀자. 진짜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를 갖고 지금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혹이고요. 예. 어쨌든 같은 사건인데 통일부 입장이 3년 만에 번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국민들 보기에는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권이 바뀌니까 공무원들의 판단이 바뀌는구나. 참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위에서 이런 특정 입장을 갖다가 내놓으라라고 하면은 그런 압박이 작용했기 때문에 저는 생겨난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 압박이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에 압박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했던 거지 아니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이런 결론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런 압박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내놨는지는 저도 조사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물론 이게 지금 당장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오는 얘기가 있겠죠. 예. 자,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돌려보냈냐.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민주당은 흉악범을 그럼 받으란 말이냐 이렇게 강력 반박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마라는 사실입니다. 엽기적인 살인마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호할 것이냐, 집도 주고 대학도 보내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고, 더군다나 그런 살인마들이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하게 둘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군사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나름 판단을 하고 국민의 안전 또 법적인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당시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렇게 정말 실제로 이 2명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처리를 했어야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헌법을 위했다라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에 이 헌법 뭐 3조, 10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북한의 영토와 그다음에 북한의 주민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대한민국 주민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판례가 있습니다. 1996년입니다. 탈북민을 강제 퇴거하려던 출입국 관리국 대상 소송을 했는데요. 헌법 3조를 근거로 해서 당시 대법원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고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퇴거는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근거한다면 지금 지금 이탈 주민은 그러니까 이 내려온 어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흉악범일지라도 일단 우리나라 법으로 사법 재판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사흘 만에 보낼 정도의 물증이 있다면 그 물증으로 재판을 벌일 수가 있죠. 당연히 재판을 벌여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나 여기 아까 국제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공문방지협약에 지금 가입돼 있는 국가입니다. 그 공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국제법상 흉악범일지라도 비인도적 처벌의 위협에 노출됐을 경우는 송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유엔은 지금 북한을 비인도적 그런 그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즉 무리하게 어떠한 이 법의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도 총살이라든지 또는 사형을 하는 국가이다라고 유엔이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따라서라도 사실상 우리는 국제법상 송환해서 안 되는 그런 의무를 지금 어겼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법체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소한 사흘 만에 범죄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흘이 아니라 진짜 이 기간을 들여서 이들의 증언부터 시작을 해서 물증인 목선부터 시작을 해서 정밀 검사를 해서 국과수에 보내서 거기에 돌아오는 어떤 시일까지 따진다면 한 달 이상 걸릴 일을 사흘 만에 모든 것들이 다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건 북한에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사실 답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살인자 주장 출처는 북한이다. 좀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해운 전 의원이었는데 당시에 황해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도 사실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흉악범을 아무리 탈북자라고 하지만 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고민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흉악범인지 맞는지를 어떻게 아느냐가 지금 이제 이 여권 주장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증거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증거주의의 어떤 상황이 과연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정말로 귀순의 의사가 있었다면 과연 그 북방 한계선 넘고 3일 동안 우리 해군은 왜 피해 다녔느냐. 그리고 해군에게 적극적인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진압당했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술의 어떤 귀순의 어떤 일관성이 또 상실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한다고 그랬을 때 증거가 필요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북한 영해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조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좀 그런 점에서 제가 전후 사정을 다 따져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뭐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16명에 대한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기소하고 우리가 처벌할 수 있었던 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좀 너무 나간 얘기 아니냐. 인권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인권도 있지만 피해자들의 인권도 있는 거거든요. 좀 처벌의 효과성,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물음표가 던져진 부분들이 있고 관련해서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지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한 자료도 좀 확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전 정권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전 정국이 시작된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죠. 이것은 국정원이 고발한 것이 모멘텀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정원 스스로 서버에 남아 있거나 서버에 어떤 기록이 있을 때 국정원이 나서서 지금 국정원장들을 고발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공개하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하고, 또 국정원은 지금 기조실장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예. 충분히 어떤 법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다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고,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증언과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게 서해 어민과 이 강제 북송 사건은 또 다르다. 아까 이제 유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SI라는 측면에서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서해 어민 사건은 엄청나게 많은 첩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상황들이지만, 탈북 강제 북송 같은 경우는 SI와 크게 그 관련이 없거든요. 뭐 미군이 첩보 자산으로 뭐 그 당시 상황을 들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이 가능하다. 당시에 네. 어떤 보고들이 있었고, 통일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고, 청와대는 당시에 어떤 회의를 했거나 어떤 보고를 받았고, 이런 어떤 정보들이 국정원에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검찰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훨씬 빠른 속도로 서해 어민보다는 빠른 네. 속도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서해 어민 피격 사건이든 이 강제 북송 사건이든 간에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이런 상황인데, 조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뭐 국정원에서 어떤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는 뭐 당연히 전 국정원장 총책임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 책임자를 넘어선 어떤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갈지는 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확실한 것은 뭐 그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당시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예. 그 과정에서 뭐 대통령실의 어떤 그 지시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럼 뭐 그 너머까지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자,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나 안모 씨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 안정권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보수 유튜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름의 어쨌든 유튜버 활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양산에서 네. 시위를 벌이는 보수 유튜버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저런 어떤 유튜버를 생중계하는, 브이로그로 생중계하는 과정 속에서 슈퍼챗이라고 보통 불리죠.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유튜버 구독자들이 이렇게 그 지지하는 어떤 성금처럼 돈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으로서 네. 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화면으로 계속 보고 계신데, 저 안정권 씨 누나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선거 캠프 때 능력을 인정받아서 임명됐다. 누나와 동생을 엮는 것은 연좌제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본인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론 반응을 좀 본 걸까요? 네,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보수 극우 유튜버의 누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새롭게 나온 사실이죠. 이 행정요원이었던 이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 씨가 사실상 이 안정권 씨와 극우 유튜버를 같이 운영을 했고, 본인도 그런 극우적인 발언과 시위를 계속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동 운영자였다라는 거죠. 좀 그런 점이 첫 번째 논란의 핵심이고, 네. 두 번째는 이런 분이 어떻게 그러면 대통령실 요원이 행정요원이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11월 달에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후에 행정요원으로 발탁되는 그 과정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발탁이 됐고, 능력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또 누구의 추천으로 여기 왔느냐, 이게 혹시 지금 뭐 한간의 얘기처럼 그 친인척의 추천으로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도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해명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능력 중심의 연좌제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정작 사표 내니까는 또 잡지를 않아요. 그럼 뭔가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결국은 빠른 수습책을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대통령실이 안정권 씨 활동을 알고도 이 누나를 채용했다고 하면은 욕설 시위에 대한 지지나 묵인이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비판 내용인데요. 대통령실은 이걸 모르고 채용을 한 걸까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떠한 직급의 사람이라도 검증을 합니다. 그건 뭐 요원이라도 7급이든 뭐 5급이든 1급이든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검증을 하고요. 왜 검증을 하냐 하면 그 함께 일하는 그런 그 직원이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말이나 어떤 태도를 보이는 그 자체가 바로 대통령실과 연관이 돼서 정권의 안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 검증 과정 속에서는 지나치게 어떤 정파라든지 지나치게 어떠한 주장이 극단적이냐 또 분명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라는 건 특정 이 지지층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전국 운영을 집행하고 운영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랬을 때 당연히 어떤 주장을 계속 되풀이 하는 그런 유튜브를 운영한 사람을 만약에 직원으로 했을 때 그것이 밝혀졌을 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느냐를 판단했었어야 됐고요. 그런데 처음에 연좌제라고 해명하는 것부터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검증을 못했을까요? 두 사람은 이미 공식적으로 계속 유튜브 활동을 했으니까 유튜브에 다 남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즘 대통령실의 검증은 이 사람의 SNS를 모두 다 뒤져요. 그래서 SNS에 어떤 말이 있는지 어떤 동영상이 있는지 다 봐야 되거든요. 당연히 지금 이 누나라는 사람이 동생이 그 유튜브를 하다가 너무 과격해서 멈춘 상황이 있었어요. 이 구글에 의해서 강제로 멈춰졌는데 그걸 위해서 누나가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유튜브를 그 동생한테 쓰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모든 사실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걸 검증을 안 했다 그러면 무능한 것이고 검증을 하고도 했다라고 한다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대통령실에 무감각하게 함께 일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해명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두 분 모두 검증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에는 같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얘기 잠깐 해볼까요? 윤리위 징계 이후에 지금 계속 잠행을 하고 있었는데 광주 무등산에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국에 산이 굉장히 많은데 광주 무등산을 택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준석 대표의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정치인 이준석 그러면은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대남의 상징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수 혁신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서진 정책, 소위 호남물의 호남 공약에 지난 대선 뭐 지방선거 할 거 없이 굉장히 진정성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대남에 대한 구애와 그다음에 서진 정책에 있어서 여론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진정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진정성을 보여줄 것인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에 가야 돼요. 내가 선거운동 때부터 계속했던 거 선거 끝나고 내가 당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마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정성 있게 여전히 보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뒤 그럼 복귀를 대비하고 있는 행보라고 뭐 6개월 뒤가 됐든 아니면 정치적인 복귀를 위해서든지 간에 본인의 진정성을 꾸준히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밑자락을 깐다 그러죠. 그런 그 분위기들을 지금 분위기 전환을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날 밤에는 청년들도 만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출연했었던 토론 프로그램을 같이 봤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신을 그래도 끝까지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여든 야든 진영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지금 책략가로서 또는 정치 원로로서 하나의 어떤 지금 그 자신이 포지셔닝하고 있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안 되는 원로 정치인이죠. 그런데 그런 정치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아는 것이거든요. 즉 지금은 인정투쟁이라고 보통 하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호남도 사실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죠. 왜냐하면 호남의 20% 지지가 자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청년 지지도 자신이 다 청년을 이끌어왔다. 또 김종인 위원장도 자신을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어떤 지금까지 스타일로 보면 굉장히 방어적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사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어떤 과장들이 굉장히 많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마이크 지금 네, 논란이 있잖아요. 논란이 예전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논란을 갖고 바로 공격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윤리위원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바로 그래서 윤리위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만 지금 부각하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방어적인 어떤 태도가 아닐까. 정치 기술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배웠다.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강경 입장을 보이다가 지금 행보를 보면은 조금 이게 잦아드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징계를 좀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가고 결국은 좀 위기를 돌파하게 될까요? 일단 가처분 소송이나 혹은 재심 요청은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먼저 해야 될 게 사실 만약 그런 의지가 있다면 김철근 정무실장의 2년형부터 사실 이준석 대표가 언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자신과 연결되기 때문에 2년형 안 된다, 나도 안 된다라고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어느 누구도 김철근 정무실장의 2년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도 지금 거의 잠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가처분 소송이나 재심도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계속 부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사법이라든지 사법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차라리 거기에 대응해서 자신의 어떤 무죄가 있다면 역전시킬 수 있지 지금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당하면 더 정치적인 데미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겨우 잡은 청년 표심 떠날까 이 부분도 참 고민일 것 같은데 어쨌든 당분간 당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윤심을 품은 또 다른 의원이죠. 장제원 의원이 최근 당 행사에 좀 잘 모습이 안 보입니다. 10일 대통령 만찬, 11일 의총이 있었는데 여기도 안 왔고요. 안철수 의원 모임이나 김기현 의원이 하는 토론회 이런 데도 좀 불참을 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좀 자맹은 이준석 대표가 자맹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이준석 대표보다 더 자맹하고 있는 분이 지금 장제원 의원입니다. 근데 지역에 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물론 일정이 있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빠졌지만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권의 지지율이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당의 진로와 향후 대응을 둘러싼 예를 들어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윤핵관들과의 만찬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결국은 권성동 대행 체제로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리고 그것이 의결되는 의총 그리고 향후에 지금 이제 향후 당권 주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토론회가 연이어서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 있는데 여기에 일절 지금 얼굴을 드러내고 있지 않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장제원 의원 하면 윤핵관 중에 윤핵관입니다. 이렇게 얼굴 특히 대통령과 윤핵관이 만나는 자리에조차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윤핵관 불화설 또는 분화설 이렇게 갈라서는 거 아니냐, 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포스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이후에 당이 권선동 대행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은 임시전당대회로 전대로 가느냐를 둘러싼 의견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두 분이.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분화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지역에 일정이 있어서 아니면은 좀 본인이 좀 소위 파워 게임에서 밀려서 그러는 건지 이거는 좀 시간 지나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 불화설, 분화설 이런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권성동 직무대행 지나친 추측이라면서 일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장제원 의원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일이 있어서 불참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얘기 듣고 오셨고요. 장제원 의원도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앞서 뭐 정치인마다 사안에 따라서 다 의견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검수완박법 때도 장제원 의원은 국민투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권성동 의원이 이제 수정안에 합의를 하기도 했었고, 민들레 모임 추진안에 마냐 여기도 그렇고, 뭐 포스트 이준석 체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살짝 좀 이견이 보이기도 해서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건 세 글자로 꼴불견입니다. 왜냐하면 꼴불견이라는 표현이 너무 네. 심한가요? 근데 왜냐하면 이겁니다. 정권 초기잖아요. 정권 초기고 이 두 사람은 이 정권을 만든 공신입니다. 네. 공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정권을 성공시켜야 될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예, 당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이 정부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패족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왜? 이 정권을 만든 그런 주역들이기 때문에 패족이 안 되려면 네. 지금 누가 더 공이 크고 누가 더 대통령한테 가깝고 누가 더 대통령을 자주 만나고 이런 식의 어떤 다툼을 보이면서 언론에 내가 더 가깝다라고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엄청나게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뭐 대학도 같은 데 나오고 선후배라고 굉장히 가깝다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쨌든 누가 더 대통령에 가깝냐의 어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책임은 대통령한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따로 만찬을 했다. 이것이 또 언론에 보도된다. 그런데 그 안에 한 사람이 안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화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정리해 줘야 돼요. 당신들이 나를 성공시키려면 더 이상 이런 식의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너무 수평 구조라면 수직 구조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서로 업무를 완전히 다른 거를 하든지 다르게 주든지 롤을. 그런데 불러놓고 누구는 빠지게 만들고 누구는 불러놓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언론에 공개하게 만들고 이런 자체가 대단히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에 금이 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 이 물가, 코로나다 비상인 상황에서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좀 주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민주당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 박지원 전 위원장이 오찬 회동을 가져서 만나긴 했는데요. 자, 이거 안 된다고 하는데 박지원 전 위원장 이번 주 안에 출마 선언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매미라든지 이런 거 보면 허물을 벗고 한 단계 더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승부수를 건 거예요. 자, 나 안 받아들이면 민주당의 확장성, 그다음에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이 의심받을 텐데 그래도 안 받아? 이러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이나 입지를 높이는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예우 차원에서 만나고 또 만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좀 결과론적이지만은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절차상의 이유, 당원이 소위 진성당원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로 당비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결국은 이제 전대회 이제 후보로 안 받아들여지게 됐는데 저는 이게 좀 국민들의 어떤 그 상상력, 기대감, 예. 민주당이 바뀔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왜 스스로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좁히는지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그런 그 중도 확장성이라든지 또는 이대녀들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혁신 의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전대 안으로 끌어들여도 모자를 파네 네. 그들만의 리그로 가려고 하는지 좀 민주당이 너무 속 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외를 좀 인정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예외를 인정하면 이게 특혜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또 하고 있거든요. 당원 당규가 그렇게 금과 옥조인 정당이었는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 그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그 지역구에 문제가 있어서 보궐선거가 있을 때 그 의원을 그러니까 공천하지 않는다. 이거를 당원 당규에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원 당규도 필요 없이 그냥 이 중앙위원회 투표였나요? 당원 투표였나요? 당원 투표에 그게 당원 당규에 없었어요. 그 근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에 붙여서 뭐 공천 해냈잖아요. 당원 당규를 만약에 그렇게 근거조처럼 지켰다면 그때도 지켰어야죠. 언제나 당원 당규는 선거 때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선거 직전에 언제나 자신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서 바뀌어 왔던 게 당규입니다. 지금 제가 조언을 한다면 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다 더 흥행도 있고 또 사람들이 기대를 갖게 하려면 지금 나와 있는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먼저 합심해서 당원 당규 바꿉시다. 박지원 저기 전 비대위원장 이번에 출마하게 합시다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한다면 그때부터 사실은 관심이 확 달라질 겁니다. 민주당 바뀌었다. 목소리 전혀 다른 이질적인 목소리도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거 당원들한테 한번 또 국민 여론에 한번 맡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바뀔 거예요. 저렇게 지금 50대, 60대 된 그런 의원들이 20대의 여성 정치인을 진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치는 듯한 어떤 모양새, 이건 지금 민주당한테는 계속될수록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네, 오늘 뭐 두 분 의견이 수렴되는 정치적 사안이 곳곳에 꽤 많았네요.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올랐다고 현지 시간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이었던 5월의 8.6%보다 상승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8%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상승했고 한 달 전인 올해 5월보다는 0.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1유로의 가치가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13일 1유로는 장중 0.998달러에 거래돼 2002년 1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에 달했다는 발표가 나온 뒤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로화는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오늘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3만 8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만 8,0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집계치보다는 683명이 줄었지만 동시간대 기준 3일 연속 3만 명을 넘겼습니다. 자정까지 하루 집계가 마감되면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월이었죠. 현대산업개발이 짓던 광주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다른 지역 아파트에서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부실 시공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준공된 지 이제 막 3년이 지난 아파트라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김혜린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천장 벽지가 물에 젖어 심하게 울고 곳곳에서 물이 고이다 못해 뚝뚝 떨어집니다. 전등이 혼자서 깜빡거리기도 합니다. 누전 의심 현상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에 첫 장맛비가 내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집안 전체적으로 다 천장 벽지가 다 들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이 떨어진다기보다 이제 계곡물이 떨어지는 수준이었고 걸레로 닦아낸 거 외에 대야에 받은 물만 한 2.3kg 정도가 나와요. 벽지를 뜯어내고 보수 공사가 시작됐지만 금이 간 시멘트 사이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가득 차 보수 공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가 전체가 다 곰팡이였고 요 벽지 요 부분이 밑에 벽지 부분 요쪽이 일주일 사이에 곰팡이가 다 슬어서 색깔이 변해 있었어요.
누수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입주자가 현대산업개발에 직접 항의하자 현대산업개발 측은 옥상 방수 작업 문제로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고 YTN 취재진은 시간이 흘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준공 시기는 2019년 2월. 지은 지 불과 3년밖에 안 지난 새 아파트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누수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마 처음에 최대 2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따로따로 체크를 안 해서 모르는데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설할 때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양생할 때에 충격 같은 걸 줘가지고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시간이 흘러서 나타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애초부터 그런 하자가 이번 여름 유독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계속되는 부실 시공 의혹에 아파트 거주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현대기아차가 아닌 차량은 회사 안에 주차를 못하게 막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차량 제조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방문객들조차 입구에 주차를 하고 내부 건물까지는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요. 이 제보를 받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기자가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나섰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한 계열사 지역 영업소입니다. 최근 이 영업소에 입주한 협력업체의 서류를 받으러 방문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A씨가 탄 승용차의 제조사가 현대차나 기아차가 아니란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해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정비실에서 제지를 당해서 현대 기아차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한 400~500m 정도 되는 건데 날씨가 요즘에 계속 더워서 많이 좀 짜증스럽고. 현대차나 기아차가 아닌 차로는 영업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사실인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구에 차를 잠깐 세우고 경비 직원을 찾아가 출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난데없이 차량 제조사를 확인합니다. 저 쌍용차. 안 돼요? 현대나 기아차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출입구 앞쪽 주차장에 차를 댄 뒤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 기아차 위에는 여기가 주차할게요. 근데 거기에서 넣어달라고 하면은 넣어주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사무실에서. 화물차를 수리하러 회사를 방문했는데 타사 차량이라고 들여보내주지 않았다는 게시물이 1년 전에도 인터넷에 올라온 거로 미뤄 이런 황당한 상황은 상당 기간 이어진 거로 추정됩니다. 업체 측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문 차량의 제조사에 따라 출입 제한을 두는 지침은 따로 없는데 경비업체에 규정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방문 목적과 방문지가 명확하면 차량에 따른 입차 제한 규정을 회사 차원에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는지 방문자 편의 관점에서 점검하겠습니다. A씨는 자기 회사 외 차량을 타고 온 방문객 출입을 차별하는 행동이 현대자동차그룹이라는 글로벌 기업에 어울릴 만한 처사인지 되물었습니다. 글로벌 시대 그러는데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그와 같이 제기를 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YTN 양동훈입니다.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라고 속이고 가짜 SNS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제 전문가의 카카오톡 사진을 도용한 데다 그리고 이 전문가가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일자까지 일치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60대 주식 투자자 A씨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프로필 사진과 이름은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 B씨.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 현황을 표로 보여주면서 자신이 직접 발굴한 종목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문구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항상 방송에 나오는 응변하고 동일하게 아주 유사하게 A씨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계좌로 일정 금액을 예탁하게 하더니
실시간으로 종목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이른바 리딩 투자를 진행합니다. 매일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 예탁금을 늘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4배 넘게 수익을 낸 거로 안 A씨가 돈을 출금하려고 하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는 연락을 끊었고 기존 거래소 사이트 접속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거래소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 카톡도 안 되고 3,000 플러스 1,800 하면 4,800입니다. 결국 전문가 B씨를 사칭하고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심지어 지난 5월 B씨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송을 쉰 날엔 자신도 병원에 있다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간 방송을 안 했어요. 그런데 카톡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이 됐어요.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 B씨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대1 상담이나 카톡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같은 리딩 투자 사기와 거래소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작년 피해액은 3조 1,200여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무려 1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에게 투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며 전문가가 개입하는 리딩 투자는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객의 투자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아니면 금이든 오일이든 이런 리딩 투자를 하는 거는 그냥 100% 다 사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과 같은 주식 하락장에선 큰 손실을 만회해보려는 투자자들이 사기단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해 해킹으로 환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던 서울대병원에서 추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1년 6월 악성 코드 감염을 통해 발생했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일부 환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추가 확인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 등록 번호와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과와 진단명, 검사일, 그리고 검사 결과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 주소, 그리고 영상 검사 결과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연인 관계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행동했다며 피해자나 유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위로하려 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 때렸다고 추정할 근거가 없어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교제를 원치 않는 여성에게 보복하는 범죄와는 유형이 다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선고 직후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명칭이 변경돼 재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4년 만에 다시 개명을 추진합니다. 이 명칭 개명과 함께 본연의 역할인 보안과 방첩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도 이뤄질 계획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계엄령 문건 사태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국군 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지시했습니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기무사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하지만 명칭이 바뀐 지 4년 만에 이름을 다시 개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 명칭으로는 지원이라는 표현을 뺀 국군안보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달여 만에 시작된 재개명 논의에 전 정부 색깔 지우기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군 관계자는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기관의 성격과 임무가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기밀보안 감시와 방첩 업무 등 안지사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 중입니다. 최근 가상화폐를 받고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현역 대위 사건 등 새로운 방식의 보안 사고에 대응할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기무사에 비해 30% 감축돼 현재 2,900여 명 규모인 안지사의 인원을 이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찍은 깊은 우주의 풀컬러 사진이 본격 공개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촬영한 건데요. 빅뱅 이후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구에서 7,600광년 떨어진 용골자리 성운의 모습입니다. 우주 절벽에 숨막히는 절경 속엔 별들의 요람인 성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We see some great examples, first of all, of hundreds of new stars that we've never seen before. We see examples of bubbles and cavities and jets that are being blown out by these newborn stars.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남쪽 고리 성운입니다. 어두워지며 죽어가는 별이 내뿜는 가스와 우주 먼지가 정밀하게 포착됐습니다. So this is a planetary nebula. It's caused by a dying star that has expelled a large fraction of its mass over in successive waves. 은하 5개 중 4개가 서로 중력으로 묶여 근접했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스테판의 오중주입니다. 2억 9천만 광년 밖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데 1877년 최초로 발견된 소은하군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풀컬러 우주 사진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찍은 우주 가운데 가장 멀고 깊숙한 곳을 고해상도로 촬영한 것입니다. 나사는 또 웹 망원경을 통해 지구에서 1150광년 거리의 외계 행성 WASP-96b의 분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증기 형태의 물을 확인했습니다. 과학계는 웹 망원경의 이 같은 성과로 우주의 탄생과 진화,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 망원경인 웹 망원경은 작년 12월 우주로 발사됐고 올해 2월 지구에서 약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제2 라그랑주 점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이번에 우주 사진을 공개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망원경이지만 드넓은 우주의 관측 임무를 혼자서 수행할 수는 없겠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함께 우주의 비밀을 열어갈 차세대 우주망원경이 속속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함께 차세대 우주시대를 열 근적외선 광각 우주망원경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과 같은 지름 2.4m 크기의 주경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광시야 계측기가 달려있어 3억 픽셀의 고해상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허블보다 100배 더 넓은 시야를 가졌습니다. 이 우주망원경은 허블 우주망원경의 어머니로 불리는 여성 천문학자 낸시 그레이스 로먼을 기려 로먼 우주망원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I started in NASA in 1959. I was 6 months old. Being the first executive woman at NASA turned out not to be terribly eventful. I was accepted very readily as a scientist in my job. 로먼 우주망원경에는 특별한 장비도 실리는데 밝게 빛나는 별빛을 가려주는 코로나그래프 계측기입니다. 흔히 외계 행성을 찾는 건 가로등 옆 반딧불 찾기에 비유되는데 로먼 우주망원경은 중심에서 밝게 빛나는 별빛을 가려 숨어있는 주변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주변 별빛의 밝기 변화로 외계 행성 존재를 찾았다면 로먼 우주망원경은 외계 행성 자체의 모습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2의 지구 찾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W First will do is it will have what we call a coronagraph. A coronagraph lets us image and characterize really dim planets next to very bright stars. 로먼 우주망원경은 원래 2025년 발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7년 5월 발사로 연기됐습니다. 나사는 앞으로 로먼 우주망원경 개발과 운영을 위해 4조 7천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임스 웹과 로먼의 뒤를 이을 차기 우주망원경 후보에는 각기 다른 관측 파장대와 임무를 가진 4개의 우주망원경 후보가 선정돼 있습니다. 나사는 올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오는 2035년 우주 관측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한국사위 별칭을 갖고 있는 분이죠.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대권 도전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에 미국민 60% 이상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응답자의 46%가 절대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출마하지 않는 게 낫다고 답한 사람은 18%로 나타났습니다. 64%가 차기 대선 출마에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출마해서는 안 된다가 48%, 출마하지 않는 게 낫다는 13%로 응답자의 61%가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전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감을 표한 이들은 그 이유로 주로 고령을 꼽았습니다. 79살인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86살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2024년 선거일에 78살이며 당선되면 임기를 마칠 땐 82살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의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주변 사람들이 대선 출마를 권하고 있다며 대선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를 부인으로도 한국사위란 별칭을 갖고 있는 66살 호건 주지사는 잠룡으로 통합니다. 공화당 소속 호건 주지사는 같은 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January 6th was not enthusiastic tourists misbehaving. It was an outrageous attack on our democracy, incited by the losing candidate's inflammatory false rhetoric. 호건 주지사는 최근 언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극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트럼프 때리기로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밟고 있다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운영사였던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127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재판사상 가장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건데요. 재판부는 당시 경영진의 안전의식이 근본적으로 부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뒤 운영사인 도쿄전력 주주들이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에 대비해 방조제 건설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원고 측은 피해 주민 배상과 폐로 등을 위해 도쿄전력이 부담한 약 209조 원을 경영진이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이 중 약 127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경영진은 그 정도 쓰나미를 예측하지 못했고 알았더라도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이들에게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는 뼈아픈 지적도 내놨습니다. 原発はひとたび事故を起こせば取り返しのつかない被害を命と環境に与えます。そのような原発を運転する会社の取締役には他の会社とは比較にならない大きな責任が伴います。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일본 법원이 당시 경영진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상 금액도 일본 재판사상 최고액입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부 책임이 없다고 지난달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앞으로 원전 재가동에 미칠 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今後も原子力を活用していく上では安全神話に陥って悲惨な事故を防ぐ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反省を言っておきたいとも忘れることなく、いかなる事情よりも安全性を優先をさせ、国民の懸念の解消に全力を挙げ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어 원전 재가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14개 후보에 오르면서 또 역사를 썼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TV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에서 후보에 오르며 계속해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LA타임스는 제1조선인 가족 4대의 삶을 그린 드라마 파친코가 메인 타이틀 디자인 부분에 후보에만 오른 것을 두고 에미상이 최고 드라마 중 하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영화 전문 매체 인디와이어도 극찬을 받은 파친코가 에미상 후보에서 배제됐다며 스트리밍 시청률, 잣대 등이 작용할 수 있지만 광범위한 부분에서 퇴짜를 맞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다시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충청 지방에, 아침까지는 호남 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5도,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 31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